먼저 얘기에 앞서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어떻게 볼 건가에 대한 관점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시대를 어떻게 바라볼 건가.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요. 내가 어떤 관점으로 어느 위치에 서서 이 세상을 바라보느냐. 이 관점을 놓쳐서 대부분 살아가는데 방향을 놓치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 내 포지션이 어딘가, 이걸 명확히 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어느 관점에 바라보고 있느냐, 서 있느냐, 이 부분들을 갖다 명확하게 자기 자신의 위치를 처음에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얘기 드리는데, 지금의 시대를 얘기할 때, 흔히 18세기 이전까지는 사실은 힘의 시대였어요. 힘이라는 건 뭐냐면, 정치 권력. 이런 시대였었어요. 근데 18세기 이후, 산업혁명 이후부터는 이게 바뀌기 시작해요. 그래서 지금은 완벽하게 무슨 시대일 것 같아요? 돈의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힘으로 바라볼 거냐, 사람을 놓고 바라볼 거냐, 이게 아니라 돈을 놓고, 돈을 갖다 좀 우아스럽게 표현한다면 화폐, 더 우아스럽게 표현한다면 자본, 이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봐야지 세상이 보이기 시작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이 말에 공감하시나요? 그러니까 먼저 세상을 갖다가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관점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걸 갖다 역사적인 예로서 설명한다 그러면 제일 먼저 얘기했던 게 뭐냐면 코페르니쿠스 얘기하잖아요. 천동설, 지동설. 그거가 똑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기준이 아직까지도 인간 중심이다. 아니면 힘의 중심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이 시대를 정확하게 읽지를 못해요. 이 시대는 정확하게 돈, 자본에 의해서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관점들을 전환하는 부분들을 첫 번째 여러분들이 하시고서 얘기를 들으셔야지 이 얘기가 이해가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이걸 받아들이려고 하질 않아요. 어떤 걸 받아들이냐면 아직도 힘에 의한 권력 아니면 사람에 의한 휴머니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기본적인 배려라든가 인간적인 윤리들이 지배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완벽하게 깨어진 게 언제냐면요. 퇴직하는 날 완벽하게 이게 아니구나라는 걸 명확하게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퇴직하는 날 전 세 가지를 다 잊어버렸어요. 첫째 부분은 뭐냐면 인간의 가치를 증명하는 건 이제 소득이잖아요. 내가 돈을 번 소득, 월급을 잊어버렸어요. 퇴직하는 순간에. 두 번째 부분은 뭐였냐면 내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명함을 잃어버렸어요. 세 번째가 더 잔인한데 내가 살아오는 이유라고 생각했던 나와 같이 공통적으로 같이 살아가고 있는 인맥들, 사회적 네트워크 이 부분들이 퇴직하는 순간에 거의 99%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잃어버리는 걸 경험하고 나니까 이게 아니구나. 이거구나. 이 바탕에는 이게 있겠구나.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잖아요. 경제적 자립이니. 그러니까 돈이라는 게 경제적 자립이라는 얘기로 가는데 경제적 자립이 왜 필요하냐면요. 자기 스스로 뭔가를 결정하고 자기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힘들을 가지기 때문에 그게 필요한 거예요. 이제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부분도. 저는 2020년 9월 30일 그날 그리고 다 깨달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저처럼 그렇게 깨닫게 되면 저와 똑같은 고통을 극복해 가면서 또 다시 일어나야 되잖아요. 제 아들도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 아들과 여러분들한테 제가 경험했던 부분에 대한 얘기를 그래서 허심탄회하게 다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직장을 다니고 계시거나 아니면 돈을 갖다 벌고 계시는 수단들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텐데 이 부분들이 어느 순간에 되면 다 물거품통에 사라지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들로 해서 자기를 갖다가 증명하면 안 돼요.
그 가치가 아니라 내 스스로가 주립적으로 할 수 있는 가치를 갖다가 스스로 만들어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이에요. 돈이에요. 그래서 이 돈에 대한 관점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서 제 얘기를 좀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한 이유가 뭐냐면요. 세계관이라는 게 요즘 많은 얘기들 되잖아요. 이 세계관을 갖다 가장 잘 대중적으로 인식시킨 게 저는 마블 영화인 것 같아요. 이 마블 영화는 마블의 세계관을 알고 있는 사람과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마블 영화에 보는 재미를 갖다 느끼냐 못 느끼냐 결정된다고 하대요. 이건 특히 스포츠도 마찬가지예요. 스포츠에서 축구에 대한 규칙을 알거나 야구에 대한 규칙을 모르는 사람이 야구와 축구를 재밌게 볼 수 있을까요? 거기에 몰입할 수가 있을까요? 절대로 몰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벤져스 영화를 이해하려고 그러면 어벤져스 내에 어떠한 세계관이 형성되어 있는가를 갖다 이해했을 때 어벤져스라는 영화를 볼 수 있고요. 자본주의적 세계관을 이해하려고 그러면 자본주의적 세계관 안에 무엇이 있는가를 이해했을 때 자본주의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큰 축에서 그러니까 어떤 축들이 있는가에 대한 것들만 간단하게 거시경제적인 흐름들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사실 이 네 가지 축에 의해서 이 밑에 있는 네 분의 위대한 경제학자들에 의해서 지금 현재 자본주의가 구조가 형성됐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도 아마 들었거나 다 했을 거예요. 근데 암기해서 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분이 왜 위대한가를 갖다가 암기해서 들을 게 아니라 이분이 왜 위대한지는 이분이 얘기했던 그 경제적 이론의 토대를 알면은 훨씬 더 자본주의 세계를 이해하기 쉬워요. 네 분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보면 돼요. 지금 현재 우리가 이루고 있는 그 금융 자본주의 형태가 이 네 분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걸 형성한 게 누구냐면요.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아담 스미스. 보이지 않는 손. 왜 아담 스미스가 위대하냐면요. 시장을 만들어낸 거예요. 시장이라는 게 뭐냐면 수요와 공급이 만나서 물건의 교역이 일어나고 있는 시장의 개념을 갖다가 이 아담 스미스란 분이 이론적으로, 경제 이론적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시장에서 교역에 의해서 자본주의는 이루어지거든요. 뭐 주택시장, 부동산을 나타내는 주택시장, 상품을 하는 상품시장, 마켓이니 뭐니 다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시장에 대한 이해가 없이 자본주의를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여러분들이 흔히 말하는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장 구조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시장 구조는 뭐냐면 수요와 공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수요와 공급이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시장의 주체가 누구예요? 생산. 생산자와 그 다음에 소비자. 생산자와 소비자가 만나는 지점이 시장이에요. 그래서 생산자가 원하는 걸 공급이라고 하고 생산자가 제공해 주는 걸 공급이라고 하고요. 수요자인 소비자가 원하는 걸 수요라고 하고요. 그래서 경제 이론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요.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 의해서 결국 수요와 공급이 이루어져서 균형 가격이라는 걸 맞춰주고 이 균형 가격이 결국 가격, 가치라는 걸 나타낸다. 이거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만이 자본주의의 첫 번째 단계인 1단계의 이론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 내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걸 아담 스미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왜 아담 스미스가 그분 얘기했냐면 거기에 일어나고 있는 경제 주체, 생산자와 소비자가 자기네들끼리 알아서 하면 되는데 누가 자꾸 개입해. 누가 개입했어요? 정부. 네, 정부가 자꾸 개입하면 안 된다. 시장에서는 자유롭게 완전 경쟁 시장을 해서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아담 스미스가 보이지 않는 손, 야경국가 이렇게 해서 이루어졌는데 이렇게 이루어져서 가다 보니까 이상한 일이 하나 벌어져요. 완전 경쟁 시장으로 갈 것 같았던 시장이 이 자본가들이 돈을 모아가면서 공장을 만들어가지고 자기네들의 힘을 피켜버리니까 공급자 중심의 사회가 돼버린 거예요. 시장이. 그러니까 자본이 거대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생각 안 하고 자본가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공장에서 만들었던 걸 해서 공급해주고 가격도 마음대로 올려버리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니까 누가 나타나요? 공산주의. 칼 마르크스. 공산주의는 뭐예요? 생산과 소비를 갖다가 계획해서, 국가가 계획해서, 계획 생산해서 계획 소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얘기예요. 왜 이걸 해야 되냐면 이 자본주의가 공급자 중심의 독점적인 시장 형태를 만들어서 시장을 파괴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려고 그러면 완벽하게 계획경제 해가지고 칼마르크스 하겠다. 이게 바로 자본론이에요. 우리나라는 이제 공산주의 워낙 공산주의에 대한 적개심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실제로 이제 경제 이론에서 많이 가르쳐 주지 않는데 가장 위대한 철학자를 꼽는다 그러면 아담 스미스하고 그 다음에 경제학자인데 칼 마르크스를 뽑아요. 왜냐하면 경제 이론 중에 자본이 가지고 있는 이런 문제점들을 갖다가 어떻게 해결할 건가에 대한 그 방향에 대한 아니면 기본적인 시장 이론에 대한 수정을 만들어내는 분이니까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이 공산주의 해가지고 급진적인 혁명을 요구한 거잖아요. 칼 마르크스가. 이걸 수행했던 러시아나 중국이나 해서 공산화가 진행되니까 이쪽에서 이제 불안한 거예요. 이쪽에서 불안하니까 수정 자본주의를 만들어야 되겠다. 수정 자본주의는 어떻게 만드느냐면 정부의 역할을 시장의 개입의 역할이 아니라 정부가 시장을 갖다 보조하는 역할을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재정정책을 하는 거예요. 뉴딜 정책 아시죠? 재정정책. 그래서 재정정책을 하는 건 뭐냐면 세금으로 걷어가지고 자 돈을 많이 벌고 있는 독점 자본가들한테 돈을 벌어서 돈을 세금으로 많이 걷어서 이거 갖다가 댐 건설, 도로 건설 해가지고 사회적 인프라를 갖다 만들어주는 걸 하겠다. 이게 재정정책이에요. 이 이론을 누가 만들었냐면 이분이 만든 거예요. 케인즈. 그래서 이 케인즈 이론에 의거해서 그러니까 1920년대 미국의 대공황이 나오니까 대공황을 갖다 극복하기 위해서 국가의 개입을 갖다 높인 거예요. 이렇게 높일 수밖에 없게 된 게 뭐냐면 독점적인 자본에 대한 문제점들이 사회적으로 계속 노출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재정정책이라는 거에서 수정자본주의가 나와서 시작했어요. 이렇게 잘 갔어요. 그래서 대공황도 극복하고 그때 당시 이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전쟁이 일어나고 나면 전쟁 이후에는 경제가 활성화되는 거 아시죠? 그렇게 파괴되고 난 이후에 새로운 생산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잘 오다가 1970년대 미국이 베트남 끼어들지 말라는 전쟁에 뛰어들고 그 다음에 오일이 중요한 오일들이 문제가 생기고 하다 보니까 결국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이렇게 재정정책에서 국가가 개입하는 부분들이 그렇게 개입을 하더라도 경제가 활성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가 문제일까 고민을 했어요. 경제학자들이. 그래서 경제학자들이 고민하다 보니까 하예크 이분이 경제가 이루어지는 거는 국가가 재정정책에 의한 개입이 아니라 돈의 흐름 가지고 유동성 요즘 많이 들으잖아요. 그래서 통화정책을 통해 가지고 국가 경제에 대한 것들을 개입하면은 재정정책처럼 직접적인 개입이 아니라 간접적인 개입에 의해서 통화량에 의해서 조정할 수 있겠구나 해서 통화정책을 만든 거예요. 이 하이에크라는 분. 그래서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 하이에크 이론에 의해서 통화정책 그걸 할 때 뭘 하냐면요. 요즘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기준금리 올리고 내리고 이게 뭐냐면 이게 기준금리가 뭐냐면 댐에서 수위 조절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올리게 되면 물이 안으로 넘어오게 해서 시중에 있는 돈을 갖다 빨아들이고 내리면 시중으로 돈을 갖다 흘러보내고 그래서 돈의 양에 의해서 이 경제가 움직여지는 걸로 이 국가 정책에 대한 것들을 이 통화 정책으로 해서 변화를 시킨 거예요. 이게 바로 하이에크예요. 이렇게 돼서 지금 현재 지금 말하고 있는 자본주의가 현재 통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건가 하는 부분들은 이제 머릿속에 좀 그려지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경제 이론을 자세하게 알라는 뜻이 아니라 경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관점들, 왜
자본, 돈이 이 경제를 갖다가 지배하게 됐는가에 대한 것들을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 최소한 이 네 가지의 기본적인, 이게 위대한 경제학자 내분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론 정도는 기본적으로 골격을 알고 계셔야만이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화폐, 돈, 이 돈이 뭔가, 이 돈이 뭔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아마 성인한테 물어봐도 솔직히 돈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그러면 돈 좋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설명하지, 경제적인 의미의 돈이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갖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몰랐고, 솔직하게. 그러니까 9월 30일 퇴직한 이후에 새롭게 돈 공부를 하면서 알았던 거고요. 그 전까지는 잘 몰랐어요. 돈의 역할이 뒤에 나와 있죠. 뭐예요? 예? 예. 가장 중요한 세 가지는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될 거예요. 중요한 세 가지예요. 첫째 부분은 뭐냐면 물물교환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이 물물교환할 수 있게 상품과 상품을 교환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 중간에 화폐라는 게 있어서 매개체 역할을 하면 교역이라는 게 원활하게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교역의 수단인 거예요. 우리가 교역의 수단이 화폐예요. 그렇게 해서 화폐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화폐가 왜 생겼냐고 물은다 그러면 교역을 원활하기 위해서 기준점이 된 거예요. 매개체 역할. 그렇게 해서 화폐가 생겼다는 이론이 많고요. 다른 이론들이 있는데 다른 이론을 설명하면 복잡해지니까 화폐가 처음에 생긴 이유를 갖다가 이해하려고 그러면 매개체 역할. 그러니까 물건과 물건을 갖다 교환할 수 있는 매개체 역할을 했다. 이 역할이 첫 번째 화폐 부분. 이 역할을 하다 보니까 부가적인 2차 역할이 생겼어요. 부가적인 2차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가치의 척도가 된 거예요. 어떤 가치를 이게 얼마 다 그렇게 판단하잖아요. 예를 든다면 이게 10만 원. 그러면 이 10만 원에 대한 것들, 이거에 10만 원이라는 가치를 갖다 판단하는 기준인 거예요. 저 연봉이 뭐 1억 얼마였는데 1억 얼마 했다? 그러면 내 연봉이 나에 대한 가치를, 근로소득자의 가치를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 가치를 평가하는 척도가 돼요. 이 얘기는 다시 얘기한다면 돈의 가치가 저장된다는 의미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돈을 받는다는 건 가치를 받는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이라는 게 매개수단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도 가치가 그 안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거고,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도 가치가 그 안에 저장됐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가치가 저장되다 보니까 세 번째, 자산 증식의 수단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산, 사유재산을 갖다가 돈을 통해서 쌓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부자를 보통 뭐라고 해요? 백만장자, 억만장자. 외국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얘기해요? 천석지기, 만석지기.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쌀이 돈이었었어요. 우리나라의 실질적인 화폐가 일본에 점령되고 난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졌고, 그 전까지는 상평통번이 하는 것들은 돈의 역할보다는 그때 당시에 화폐의 기능을 주로 했던 건 쌀이었어요. 그래서 천석지기, 만석지기. 그러니까 부자를 나타내는 단어들이 우리나라는 그렇게 해요. 그래서 돈이라는 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 가치를 조장해서 부자인가 아닌가를 갖다가 나타낼 수 있는. 그래서 돈이 어느 정도 수준의 이상에 올라간 사람들을 우리는 이제 부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돈의 역할이 뭐라고요? 마지막 세 번째 역할이 자산 증식의 수단. 그래서 돈을 벌고 싶다. 이게 부자가 되고 싶다고 똑같은 동의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돈의 역할인 겁니다. 그래서 이 돈의 역할, 사물의 가치를 나타내며 상품 교환의 매개를 하고 재산 축적의 대상이 된다. 이 부분이 돈의 역할이니까 이 돈의 역할에 대해서 이해하고 계셔야지 제가 다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 돈이 있으면 이 돈을 둘러싼 아까 말했던 경제라는 게 있잖아요. 이 경제라는 게 있는데 이 돈을 둘러싼 이 경제가
어떤 주체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냐면요. 인간이라는 주체들이, 그러니까 우리들이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인간이라는 주체들이 사실은 돈을 가지고서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주체 중에는, 경제 주체 중에는 일반적인 사람인 개인이 있잖아요. 개인이 있는데 또 다른 사람이 하나 또 생겼어요. 18세기 이후에. 사람인지 아닌데 법적으로 사람인 사람. 법인. 그러니까 경제 주체 중에 개인인 가게가 있는 거고요. 법인인 기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 주체를 이해할 때 여러분들이 암기해가지고 가게, 주체, 가게, 그 다음에 뭐 기업, 정부 이렇게 암기하는데 그렇게 암기할 게 아니라 경제 활동하고 있는 주체는 사람인 거예요. 사람 중에 사람의 가장 최소의 집합 단위인 가게가 되는 게, 그래서 가게가 경제 주체가 되고요. 새롭게 만들어서 법인이라고, 인간이 아닌데 인간인 것처럼 법적으로 만들어서 생산의 주체가 돼서 기업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두 사람만의 역할들을 하다 보면 다 되는데 문제점이 발생했다고 했잖아요. 시장의 구조상에. 그럴 때 새로운 주체가 나타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정부인 거예요. 그래서 정부라는 이 세 가지 주체를 갖다가 경제 주체의 세 가지 주체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암기할 게 아니라 머릿속으로 왜 경제 주체가 중요한 건가? 아, 이 돈을 가지고서 경제적 활동을 하는데 그 중심에 사람이 있는데 사람 중에서 일반적인 개인적인 사람이 있는 반면에 법적인 사람이 있고, 이 법적인 사람들에 의해서 생산이 이루어지고 개인적인 사람들이 그걸 소비하고, 이 소비와 생산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정부라는 새로운 주체가 생성돼서 이걸 갖다 원활하게 할수록 도와준다. 이렇게 해서 경제 주체를 이해하면은 예전에 그 사회 시간에 아마 많이 암기했을 것 같은데, 경제 시간에 암기했을 텐데, 이걸 갖다가 굳이 암기할 필요 없이 이 세 가지 흐름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갖다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탕에는 돈이 있는 거고요. 돈을 만드는 게 누구냐? 은행인 거예요. 자, 이렇게 이해하고 나시면 이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은 다 이해가 된 거예요. 자, 우리가 경제라는 이 숲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하고 있다는 이제 관점이 정립된 거고요. 그럼 이 관점이 정립됐다면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잖아요. 부자 되고 싶은 거잖아요. 아닌가요? 네. 여기서 잘 살고 싶은 거잖아요. 네. 그게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거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냐? 저하고 아내가 부자가 되었던 과정, 그 과정에 대한 것들을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과정이라는 게 그렇게 특별한 과정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저희 과정을 듣다 보면 최소 저희가 지금 한 자산이 한 50억 정도 되거든요. 50억까지는 될 것 같아요. 처음에 저희가 1997년도 10월 5일 날 결혼했거든요. 근데 결혼할 때 저 고덕동에 있는 반지하, 그 14평짜리 반지하에서 2,500만 원 다 끌고 모아가지고 2,500만 원 가지고 시작했는데, 그래서 25년이 지나서 지금 50억이니까 자산 증식을 꽤 한 거죠. 그렇죠? 자산 증식을 꽤 했어요. 그래서 그 과정들에 대한 얘기를 지금부터 해드릴게요. 아마 여러분들 이게 관심 많으시는 거잖아요. 네. 이 과정들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이 앞쪽에 있는 건 제가 이론적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강점 있는 분야이고요. 지금부터 얘기는 아내가 강점 있는 분야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어떻게 이렇게 해왔는가에 대한, 아내를 대신해서 제가 설명하는 거니까 제가 한 게 아니라는 거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경제적 주체인 개인이 아까 말한 돈과 경제의 원리를 깨닫고 난 다음에, 그러면 목표적 지향점인 부자가 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5개의 계단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보니까 5개의 계단. 이 5개의 계단을 갖다가 한 계단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갔을 때 부자가 되는 것 같아요. 그 첫 번째 계단이
소득의 계단이에요. 돈을 버는 소득의 계단. 어떤 사람은 필요 없을까요? 이 소득의 계단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부자이거나 아버지가 신이거나 그래서 로또 같은 거 그냥 사기만 하면 막 당첨되고 이런 분들은 소득의 계단 뭐 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금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난 사람이 아닌 이상은 자기의 노동을 제공하거나 돈을 벌 수 있는 다른 수단들을 제공해서 돈을 벌 수밖에 없어요. 이걸 외면하면 부자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득에 대한 부분에 계단에 대한 것들을 이해하고 그래서 제 책에 아들아 돈 공부해야 한다. 그 책에 보면 첫 번째 앞쪽에 문장이 뭐였냐면 직원으로 시작해라. 그러나 직원으로 살지 마라. 그러니까 직원으로 시작해라고 했던 이유가 이거예요. 어차피 아버지가 부자나 신이 아닌 이상에는 직원으로 시작할 수밖에 없어요. 참여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노동을 제공해서 돈을 버는 걸 처음에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흔히 우리는 얘기해서 근로소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로소득으로 처음에 시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근로소득을 처음에 시작할 때 근로소득에 대한 이 근로소득을 제공하고서 내가 받고 있는 소득의 의미를 정확하게 그래서 이해하고 시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소득의 계단을 밟아야 되고요. 이 소득의 계단 다음에 돈을 벌었잖아요. 이 돈을 번 것 갖다가 잘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두 번째 계단은 지출의 계단이에요. 젊은 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지출의 계단에서 대부분 다 무너지더라고요. 흔히 말하는 플렉스. 아, 자기가 진짜 뭔가 지름신 이런 분들이 이렇게 강림하고 이래서 젊은 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해서 사실은 이 지출에서 대부분 다 무너져요. 지출 관리에 대해서 탁월해야만이 사실 부자로 갈 수 있는 두 번째 계단을 통과한 거예요. 보통의 경우는 소득에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지출에서 다 무너져요. 그러니까 제 주변에 저하고 같이 똑같이 직장생활을 같이 해오면서 여기까지 온 사람 중에 지금도 아직도 전세 살고 계신 분이 계시거든요. 임원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관리를 잘못했던 건 지출 관리 잘못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출 관리에 대한 것들을 철저하게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많이 표현을 해요. 소득은 종속 변수라 어떤 영향에 의해서 이게 만들어내는 변수예요. 근데 지출은 독립 변수라 자기 통제 내에 있는 거예요.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데에서 통제할 수 있는 것들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지출이 그래서 더 중요해요. 부자가 되신 분 중에 지출 관리를 못하는 분 단 한 분도 못 봤어요. 제가 가장 리치가이로 알고 있는 제가 모셨던 왕 회장님, 신격회 회장님이요. 신격회 회장님 저도 보고를 딱 한 번 들어가 봤는데 보고 딱 들어갔는데 그 가디건 있잖아요. 가디건 그거 하나 딱 걸치는데 가디건 여기에 실밥 터져 있는 거 그게 가디건을 20여 년 난 입었다고 하대요. 그분은 지출을 하는 것들이 효용 가치에 의해서만 지출하지 아까 말한 누구한테 보여주기 위한 플렉스하게 보여주기 위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출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만큼 부자들 경우에는 지출에 대한 정확한 통제 관리 능력이 있는 문제예요. 제가 만나봤던 가장 첫 번째 부자는 이제 신격 회장님이고 두 번째 부자는 이윤서라고 탑마트 이제 부회장이 이제 회장님 올라갔는데 제 친구예요. 그때 당시에 이 친구 핸드폰이 뭐냐면 애니콜이라고 혹시 아세요? 애니콜인데 위에 안테나 이렇게 뽑아가지고 보통 하잖아요. 근데 이 안테나가 부러졌어요. 부러진 걸 갖다가 스카치 테이프를 묶어가지고 전화하고 있길래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야, 너 같은 인간이 이렇게 살면 우리나라 경제가 소비가 안 된다. 넌 좀 살아. 그러니까 그 친구가 저한테 도리어 얘기하는 게 이거. 핸드폰의 목적이 뭐냐. 핸드폰을 사용하는 이유가 뭐냐. 통화.
그때 당시는 통화밖에 없으니까요. 저한테 귀에 대주다가 이거 통화 안 되는가 봐봐. 통화 가치는 완벽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왜 다른 핸드폰으로 바꾸냐. 다른 사람들이 보여주기 위해서. 나는 핸드폰의 효용 가치에만 집중하겠다. 지금도 경영하는 거 보면 딱 거기에요. 그래서 탑마트는 혹시 탑마트 아시는 분은 부산 지역에 가게 되면 탑마트 가보시면 알겠지만 내부에 인테리어 그렇게 없어요. 그러니까 롯데마트나 롯데슈퍼처럼 내부적 인테리어 고급스러운 자재 화려하게 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그냥 장사하듯이 동네 슈퍼처럼 장사하듯이 그렇게 장사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3조 넘게 매출이 다른 데들은 다 무너졌는데 그러니까 이마트, 뭐 롯데마트, 홈플러스 이런 데 다 무너졌는데 탑마트만 그냥 건재하고 이유가 효용성 있는 경영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게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그런 지출 관리에 대한 것들. 그래서 지출 관리에 대한 것들이 철저해야만이 부자로 갈 수 있는 두 번째 계단을 걷는 겁니다. 이 예를 들 때 제가 마지막 세 번째를 이제 와이프 예를 들어요. 저 와이프가 입었던 옷이 예전에 집에서 그 노란색 있어요. 노란색 옷을 갖다가 10년 넘게 그 옷을 입고서 그러니까 옷의 가치를 갖다가 충분히 보통에 우리가 옷을 하나 사면은 7.8회만 입고 새로운 옷을 산다고 하네요. 여러분들 한번 자기가 옷을 패션을 갖다가 했던 부분들 한번 보시면 알 거예요. 근데 와이프는 제가 보기에 한 1000회는 입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출 관리하려면 그 물건의 효용 가치를 100% 사용해 주는 게 필요해요. 누군가한테 보여주려면. 그 다음에 제 예를 또 드는데, 세 번째 예를 제 예를 들었는데, 저는 이제 스포티지 차가 2004년식이에요. 2004년식 스포티지 지금 타고 다녀요. 지금도 이제 골프 치러 이제 임원들에서 모임 때문에 이제 골프 치러 이렇게 가면은 제 17년 된 스포티지를 딱 끌고 가면 잘 안 내려줘요. 제 캐디백이랑 골프백을 그 표정 있잖아요. 대충 내리는 거. 다른 사람들 건 막 그 벤츠 타고 오신 분들 거는 정성스럽게 내렸는데 제 거는 대충 딱 던져놔요. 이렇게. 아시죠? 골프 치러 가면 이렇게 내릴 때 그 자세가 회장님 거 내리듯 하는 거하고 머슴 거 내리듯 하는 거하고 이게 다르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차는 이동의 가치를 충분히 할 수 있다면 흔히 말하는 승차감, 하차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동의 가치만 충분히 한다고 그러면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차에 대해서 만족하니까요. 와이프 자랑을 제가 많이 해가지고 와이프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룬 것처럼 얘기하는데 저도 사실 기여한 게 많은 것 같죠. 그 17년 된 탈 정도면 저도 기여한 게 사실 많아요. 근데 제 자랑하면 제가 좀 팔불출 같아서 와이프 자랑으로 좀 들렸는데 저도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출까지 하면은 돈이 남잖아요. 소득이 있는데 지출을 아끼게 되면 거기에 남는 것도 돈이잖아요. 이 돈을 저는 저축하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돈을 쌓아가는 저축을 먼저 하라고 얘기해요. 그것도 한 10년 정도는 쌓아가라고 얘기해요. 지금은 아마 젊은 분신 중에는 돈 조금만 모이면 투자할 쪽으로 가시잖아요. 그게 어떻게 뭐 현재 이제 사회 구조인 것 같아요. 투자를 모르면, 투자를 안 하고 있으면 내가 바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 저는 오히려 초기에 젊은 시절에는 여기서 저축으로 쌓아갔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저축으로 쌓아갔으면 좋겠어요. 왜 저축으로 쌓아가라고 하냐면 저축은 이자나 금리, 수익을 기대하고 사는 게 아니라 원금을 쌓아가는 거예요. 투자는 원금 손실 때문에 저는 한 10년 정도만 원금을 쌓아놔도 이게 종잣돈으로서 가치가 있는데 투자를 잘못했다 그러면 사람이 100% 투자에 성공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은 한 번인데
만약에 투자를 그 1% 리스크 때문에 투자에 실패하게 되면 다시 또 바닥에서 시작해잖아요. 이 자본주의는 종잣돈이 없으면 어떠한 일도 할 수 없다는 걸 난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종잣돈을 모으기까지는 가장 지루한 방법인데 이 저축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이 저축에 대한 예로 이제 와이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와이프는 1997년도 이제 저희가 결혼하고 난 그때 제가 이제 롯데를 다니기 이전에 혜태라고 혹시 아세요? 혜태그룹? 네. 혜태그룹이 언제 부도났는지 혹시 기억하시고 계세요? IMF 때 딱 부도가 났어요. 그러니까 제가 결혼하고 10월 5일 날 결혼했는데 그달 10월 23일 날 부도가 났어요. 혜태가. 부도가 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상여금을 일단 반납하는 사인을 해요. 상납품. 회사가 새롭게 회사 정상화를 위해서 기꺼이 상여금을 반납합니다. 해서 사인을 해요. 그럼 그 다음에 또 와요. 기본급중에 70%만 받겠습니다. 90%만 받겠습니다. 해가지고 또 사인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 월급 받는 게 얼마냐면요. 기본급의 70%, 90%. 그래서 그때, 97년도에 결혼해가지고 고척동에 있는 반지하에 살 때 저희가 좀 속도 위반해가지고 배 이만큼 나와 있는데 와이프에서 돈 쓸 일이 많은데 그때 당시에 100만 원이 못 되는 금액으로 첫 신혼 살림을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도 와이프는 100만 원이 안 되는 금액에서 10만 원은 강제저축을 하더라고요. 나머지 돈으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90만 원 받았으면 10만 원은 저축해놓고 나머지 80만 원 가지고 살아가면 사라진다고 와이프 얘기하면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동이체를 제가 20일 날 월급이 나오면 제일 먼저 자동이체로 적금이 10만 원이라도 빠져나가게 해놓고 나머지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20일 날 받으면 22일 날 딱 제로가 되게. 거의 다 제로로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강제저축을 하니까 그렇게 해서 모아가다 보니까 10년이 지난 2007년도가 되니까 2억 3천이 모아지더라고요. 그거에 대한 얘기들을 책 안에 그대로 와이프가 그 잔인한 얘기를 갖다 써놨어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모아갔는가. 그러니까 내가 100만 원 못 받을 때 100만 원 못 받으면 90만 원 받으면 10만 원 했고요. 내가 회사를 옮기고 난 다음에 이제 월급이 올라가니까 내가 뭐 300만 원 받으면 200만 원 저축하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월 200만 원 정도 10년 동안 모아서 2억 3천을 모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저축이 시간이 지루하게 힘들게 가지만 확실하게 종잣돈은 모아져요. 그래서 젊은 분들한테는 저는 저축을 가장 젊은 나이부터 하면은 젊은 나이 한 10년, 5년, 10년 맞벌이 한다고 그러면 한 5년이면 될 거예요. 기본적으로 종잣돈의 금액까지 갈 수 있는 부분들이. 그래서 5년, 10년은 좀 힘들게 긴축재정을 해서 저축을 통해 가지고 종잣돈을 쌓아가는 데까지는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저축을 하게 되면 종잣돈이 쌓이고요. 이 종잣돈만 가지고서 할 수 없잖아요. 뭘 해야 돼요, 이제? 빌려야죠. 이 빌리는 능력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에요. 많은 분들이 은행은 예금하는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예금하는 게 아니라 은행은 돈 빌리는 데예요. 은행의 기본 역할이 뭐였냐면 돈 빌려주는 역할부터 시작된 거예요. 돈을 만들어서 돈을 갖다가 빌려주는 역할이 은행의 역할이에요. 그러면 충분히 빌려야 되잖아요. 근데 은행에 함부로 돈 빌려줘요? 은행은 돈 빌려주는 거 딱 세 가지 이외에 없어요. 개인한테 돈 빌려줄 때 딱 세 가지예요. 첫째가 뭘까요? 신용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네? 담보예요, 담보.
담보 없으면 은행 돈 안 빌려줘요. 만약에 친구끼리 돈 거래한다고 쳐봐요. 친구끼리 돈 거래할 때 이 친구의 믿음이 있지만 이 친구가 집을 맡긴다 그러면 냉큼지. 마찬가지예요. 은행과의 거래에도 가장 중요한 건 담보예요. 그것도 담보 대비 LTV라고 요즘 많이 듣죠. 주택담보대출에도 LTV 해가지고 몇 프로 빌려줘요? LTV 하면 주택담보대출이 몇 프로예요 지금? 70%, 70%, 60%. 다 빌려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 집 팔아가지고 자기가 회수할 수 있을 정도에 다 빌려주는 거 아니고 정부에서 집에 60%, 70%밖에 안 빌려주게 그렇게 제도적으로 또 마련했어요. 그만큼 대출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대출의 부분은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담보대출. 개인이 가지고 있는 담보는 예? 개인이 가지고 있는 담보는 뭐가 전부다? 부동산이요. 부동산 외에 여러분이 담보 가진 게 뭐가 있어요? 부동산 외에 담보 가진 거 있어요? 은행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핸드폰 갖다 주면은 그 핸드폰 갖다 주면 담보 해줄까요? 안 해줘요. 은행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개인한테. 부동산이에요. 그만큼 부동산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왜 중요하다고 아들아 부동산 공부해냐.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 사회 구조, 자본주의 구조 내에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산으로서 누군가한테 담보를 맡길 수 있는 만큼 안전자산인 거는 부동산밖에 없어요. 그 이전에는 돈이겠죠. 돈의 가치로 해서 부동산을 매겨주니까. 돈만 들고 있으면 뭐 다 되잖아요. 그럼 은행에 대출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게. 은행에 자기 돈 넣어놓고 있으면 그거 그냥 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첫 번째 부분이고 두 번째 부분은 부동산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신용대출. 신용대출도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발달한 유럽이나 미국 쪽은 아닌데 우리나라는 신용대출 중에서도 딱 하나밖에 안 해줘요. 뭘까요? 소득, 직장. 그러니까 DTI라고 하잖아. 인컴 대비 대입 해가지고 부채를 얼마나 해줄 건가. DTI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소득 대비해가지고 소득이 얼마냐. 지금 근로로밖에 소득이 없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흔히 말하는 개인적인 자기 장사하고 있는 만약에 치킨집을 하고 있어요. 이 치킨집 담보로 잡고서 치킨집의 영업이 얼마 매출 나오니까 담보를 해달라? 안 해줘요. 그래서 은행에서 안 해주기 때문에 국가에서 소상공인 대출 갖다가 해서 법적으로 해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은행은 무조건 소득 대비, 자기 소득 대비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신용에는 가장 핵심은 뭐냐면 소득이고 그 소득 대비 대출을 갖다 많이 받으려면 소득이 커야 되고 소득이 큰 거 이외에 또 하나가 플러스 되는 게 뭐냐면 좋은 직장을 다녀야지 신용대출이 많아요. 그래서 직원으로 시작하라. 이 얘기 중에 처음에 하는 것 중에 좋은 직장을 갖는 것들은 그만큼 의미가 큰 거예요. 왜냐면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게 대출이 자본주의 사회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 자본주의는 부채로 만들어진 사회라고. 자기 돈만 가지고서 살아갈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자본주의는. 지금 부자 되신 분들 있잖아요. 부자 되신 분들이 대출을 해서 다 벌었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자인 삼성을 얘기할까요? 삼성이 이병철 회장이 자기 돈 가지고 삼성이라는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그만큼 기업을 키웠을까요? 정부의 막대한 지원. 예전에 사카린 밀수까지 할 정도로 정부의 막대한 재정적인 지원. 이런 얘기하면 또 삼성에서 또 싫어할 것 같다. 근데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정부의 막강한 지원. 그러니까 우리가 세금으로 꼬박꼬박 낸 돈 갖다가 그걸 갖다 대출 받아가지고 투자를 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IMF 때
자기 자본 비율이 다 낮아가지고 다 무너진 거잖아요. 그때 막 400%, 500%, 자기 자본 비율이 400%, 500%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다 빚 갖다가 한 거예요. 자본주의 살아가려면 사실은 대출에 대한 이 이해도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어요. 근데 우리 세대들은 빚하면은 막 무서워해요. 제가 대표적인 그런 케이스예요. 그래서 와이프가 부동산 투자할 때마다 제일 힘든 산이 누구였냐면 나였다고 하더라고요. 나를 설득하고 나면 그 다음에 투자하는데 내가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아마 여기 혹시 결혼하신 분 중에 집 같은 거 살려고 투자하려고 대출 받으려고 하면 남편분 설득하기가 제일 힘든 분들 아마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얘기하면 남자들이 경제적 관념이 좀 희박해요. 솔직히 말하면. 여자보다 훨씬 희박해요. 그래서 저랑 산을 넘기가 제일 어려웠는데 그때 가장 걸리는 게 뭐였냐면 대출이었어요. 왜냐면 제가 좋은 회사를 다녔기 때문에 대출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와이프는 신용대출을. 그 신용대출 받으려면 제가 해줘야 되잖아요. 제가 어떤 얘기까지 했냐면요. 야, 내가 사장 될게. 그러니까 롯데마트 사장 될 테니까 너가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돼.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사장까지 올라가면 지금 사장까지 올라가면 그래도 연봉이 거의 한 10억 가까이 되거든요. 아, 그렇게 하면 되니까 너가 굳이 뭐 대출 받아가지고 부동산 투자를 안 해도 돼. 근데 중간에 이렇게 딱 잘릴 줄 몰랐죠, 저는 그때. 그러니까 와이프가 그때 설득하는 걸 그래도 못 이기는 척하고 설득을 당해줘서 50억이라는 자산을 갖다 만드는 역할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대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대출은 시기가 중요해요. 시기가. 대출이란 레버리지를 이용하려면 시기와 그리고 대출의 금액이 내 자본금 종잣돈 대비해서 몇 프로일까 이걸 결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시기별로. 예를 든다면 와이프하고 저는 대출을 우리 자본 비율의 30% 이상을 넘기지는 않았어요. 지금은 거의 더 낮아져서 남의 거 빌려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더 줄어들었는데 이제 한 10%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해서 자기 비율에 대한 것들, 자기 자본 비율에 대한 것들을 결정하는 부분이 중요해요. 작년이나 재작년처럼 금리가 낮을 때는 레버리지를 이용하는 게 훨씬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금리를 내고도 수익을 그만큼 낼 수 있는 요소들이 많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대출을 이용하는 것들이 가능한데 그래서 구성비를 각 거시경제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 시기에 맞춰가지고 판단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출까지 하고 나면 투자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투자는 주식도 안 했고요. 아무것도 안 하고 뭐만 했냐면 부동산만 했어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를 해가지고 지금의 50%까지 이렇게 올라오는 계산들을 밟아왔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얘기한다면 소득, 지출, 저축까지 이게 뭐냐면 자본의 형성기예요. 여기까지 자본을 만들어 놔서 기본적인 자기 자본을 종잣돈을 만들어 놔야 돼요. 이게 젊은 분들한테는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여기까지 하고 나면 대출을 받아가지고 어쩌면 자본을 이제 운용하는 거예요. 두 번째 자본 운용기가 여기서부터 나와요. 이 자본의 운용기를 하고 난 다음에 투자를 하게 되면 투자하고 난 이후에 자본의 이제 성숙기라고 하는데 성숙기만 기다리고 나면 그 다음에 돈이 알아서 자본이 커져가요. 그래서 자본의 형성기, 운영기, 성숙기 이 4단계를 거쳐가지고 부자가 되어가요. 돈이 벌려가요. 저희는 여기까지가 한 10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저축까지 해서 종잣돈 말을 하는데 2007년까지가 그때가 우리가 자본의 형성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본을 만들어 놨고요.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이것저것 투자하고 뭐하고 했던 것들을 해서 2017년까지가 자본의 운영기였고요. 그렇게 해서 운영기를 해가지고 2017년에 재건축 아파트 세 채를 딱 사놓고 나니까 그때 살 때는 세 채 다 해가지고 한 15억 정도밖에 안 됐어요. 세 채가 다 해가지고 15억. 근데 지금은 얼마일까요? 50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뜸들이는 거라고 하는데 자본의 성숙기 5년이 딱 지나고 나니까 지금에 온 거예요. 지금부터는 어떠냐? 이 얘기도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부터는 사실은 와이프가 나오고 굳이 돈 벌려고 안 해도 돈이 계속 쌓여가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시점에 오니까. 그래서 흔히 그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부자를 인공위성하고 비유를 많이 해요. 어떻게 비유하냐면 이 지상에서 110km까지 여기까지 로켓을 갖다가 추진해서 올라가는 기간을 뭐냐면 자본의 형성기하고 운영기에 이 과정을 거치고 나고 그 이후에 궤도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럼 그 이후에부터는 추진이라는 적이 필요 없어요. 알아서 거기서 중력이 당겨지는 힘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는 알아서 그냥 인공위성에서 자유롭게 유영하고 다녀요. 그러면서 돈을 벌고 정보를 수집하고 모든 걸 다 해요.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가는 과정, 이 과정들을 형성기, 그 다음에 운영기, 성숙기를 갖다 거쳐가지고 거기까지 올라가기까지 노력만 하게 되면 대부분 다 부자로 올라가요. 그래서 돈을 버는 소득 단계에서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자본소득이 있는데 처음에 시작점은 근로소득이고요. 이 근로소득에서 사업소득으로 가서 사업소득에서 자본소득으로 보통 가는 게 자기 생애 사이클, 경제적인 생애 사이클에 맞아요. 그 예를 갖다가 이 세 사람을 놓고 보면 정확하게 나와요. 서티지 와이드잖아요. 1990년대 해체되고 난 이후에 이 세 사람이 살아온 삶을 보면 그대로 나와요. 이분은 아직도 근로소득 춤추고 다니는 걸 하는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이분은 요즘 좀 뜸해지겠는데 YG 엔터테인먼트 거의 한 1조 가까운 사업소득을 해서 벌었잖아요. 가장 악건은 이분이잖아요. 서태지. 공연도 안 하고 있어도 스스로 알아서 저작권료라든가 자본소득에 돈을 벌어다 주니까 지금 청담동에 뭐 빌딩도 있고 그렇다고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처음에 젊었을 때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걸로. 소득 구조를 갖다 그렇게 잡아줘야 돼요. 이렇게 소득 구조가 만들어지고 나면은 지출의 신처럼 욕망지출 이런 부분들, 용량지출 이런 것들 통제하고요. 어쩔 수 없는 필요지출 이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유지해가면서 앞으로 투자할 수 있는 투자지출의 방향들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지출을 갖다 금액을 갖다 철저하게 통제하는 것 이게 필요하고요. 그렇게 해서 돈을 갖다가 이제 조금씩 계속 쌓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쌓아가서 하는 건 예금으로 하라고 저는 그냥 추천을 합니다. 그것도 강제저축으로, 예금으로. 그렇게 해서 돈을 쌓아가게 되면 종잣돈이 마련될 거고요. 이 종잣돈이 마련된 이 종잣돈에다가 레버리지, 대출을 이용해서, 이 대출을 이용해서 종잣돈에다가 이 대출 금액까지 포함되면 저는 이제 표현을 그렇게 하는데 목돈이 돼요. 목돈, 큰 돈. 목돈으로 투자해야지 투자의 가치는 극대화됩니다. 투자의 가치가 극대화될 뿐만 아니라 또 더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위험을 해치해요. 큰 돈이 위험을 해치해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할까요? 강남에 빌딩이 100억짜리가 있어요. 아니면 저 춘천에 10억짜리의 빌딩이 있어요. 똑같은 건물에. 강남에 있는 100억짜리 빌딩이 앞으로 실질적으로 가치가 더 상승할까요? 춘천에 있는 10억짜리가 가치가 상승할까요? 강남에 100억짜리가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목돈의 역할이에요. 도박판에 들어가면은 게임 머니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돈을 다 따요. 맞죠?
게임 머니를 많이 가면 다 따요. 위험을 해치해줘요. 게임 머니 역할이. 자본주의에서는 그게 바로 목돈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목돈까지 마련해 놓고 투자하는 게 투자의 수익률뿐만 아니라 위험성을 갖다 낮춰줘요. 그래서 저는 아들한테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종잣돈을 마련해서 종잣돈에다가 대출을 받아서 목돈을 만들어서 목돈 가지고 투자해라. 이런 얘기를 갖다가 막 스노우볼 효과 이런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큰 눈덩이를 굴리면 굴릴수록 눈덩이가 깨지도 않고 더 커져가는 속도가 빠르고 이게 목돈의 효과예요. 그래서 사실은 자본주의는 불공정 게임이에요. 금수저들은 친의 아들들은 기본적으로 목돈 가지고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기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앞에 있는 자본 형성계에 지루하게 몸택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최소한 5년, 10년을 그래서 몸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태어났으니까 아버지가 부자가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하게 되면 이렇게 해서 목돈이 마련되고요. 이 목돈 가지고 부동산에 저는 이렇게 투자해서 지금 여기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는 이제 그 주식은 추천하지 않아요. 주식을 추천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세 가지 때문에 그래요. 첫째 부분은 뭐냐면 변동성 때문에 그래요. 주식의 변동성이 너무 커서 특히 어차피 직원으로 시작해서 근로소득을 벌여가는 단계에는 직장생활이라는 게 만만하지 않잖아요. 직장생활하면서 주식 들여다보면서 직장생활 할 수 있나요? 그렇게 직장생활하는 사람들 중에 성공한 사람 나 못 봤어요. 직장 내에서. 그러니까 남의 주머니는 돌을 갖다 내 주머니로 끌어들이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특히 직장생활 하면서. 진짜 영혼까지 갈아 넣어야 되는데 거기서 주식에 내 신경이 뺏겨가면서는 직장에 집중할 수 없어요. 그래서 직장에 집중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그런 변동성에 자꾸 눈길이 가지 않도록 하는 게 필요해요. 그런 의미에서는 제가 부동산이 그래서 좋다는 거예요. 부동산은 변동성이 거의 변동성이 내려갔다 이런 식이에요. 그렇게 무상향 가요. 지금 새벽에도 미국의 나스닥 보고 막 잠 못 자고 한숨 짓고 있는 사람들 꽤 있잖아요. 그분이 다음날에 직장에 나가서 온전하게 직장일에 집중할 수 있을까요? 안 될 거예요. 지금 막 코스피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1,000만 원이 700만 원 되고 막 이러고 있으면 직장일에 집중할 수 있나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주식은 직접적인 자기의 주식의 개미로 투자하는 건 직장인들한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만 이 사회 자본주의 구조에 대한 걸 이해하기 위해서 여윳돈 가지고서 지금 저희 아들들은 이제 제가 주식하라고 얘기해 주는데 그것도 경제 공부할 수 있는 수준으로 그냥 네가 이걸 잃어버려도 전혀 필요 없 돈 가지고만 하라고 해서 경제에 대한 구조를 이야기하게 하고 나머지는 기본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공부를 하게 그렇게 얘기해요. 물론 우리 아들이 도시공학과를 지금 다니고 있어서 부동산의 개념에 대한 이해도도 높게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설명해 주는데 좀 편하긴 하죠. 그렇지 않으면 굳이 하고 싶다면 간접 투자. 그러니까 리츠는 부동산에 투자하는 거잖아요. 전문가들이. 펀드는 주식이나 채권에 전문가들이 투자하니까 차라리 펀드나 리츠를 하는 게 그건 맡겨놓으면 기본적으로 전문가들이 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배당을 받기 때문에 뭐 수익이 그만큼 크지는 않겠지만 기본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리츠나 펀드 이쪽으로 하는 게 훨씬 더 직장 다니시는 분들한테는 좋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직장을 다니는 동안에는 사실 여기까지는 투자 개념이기보다는 여기는 경제를 공부한다는 개념으로 이 정도까지 선회하고 이 이상은 웬만하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특히 비트코인은 변동성 때문에.
앞쪽에서 제가 화폐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제 이게 비트코인이 가상화폐 역할을 하기 위해서 나오는데 화폐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였나요? 상품을 여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비트코인 가지고 상품을 매개체하는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아, 오늘 100원이었던 게 내일 가가지고 50원이 되고 또 모레는 150원이 되고 200원이 되고 이렇게 왔다 갔다 그 가치가 왔다 갔다 변동되는데 이게 교환의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나요? 안 되잖아요. 지금 금리가 그 물가가 보통 한 5%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마저도 화폐 가치가 변동되는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민감한데 이것처럼 막 10% 20% 왔다 갔다 하면은 화폐로서 가치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변동성이 너무 커서 화폐로서 역할을 못 해요. 이런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려면 초기 화폐도 그랬어요. 사람들이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초기 화폐도 그렇게 오다가 언제부터 가능하냐면 보통의 구성원들의 15% 이상이 이거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가는 그 수준 올라가려면 변동성이 작아지고 그때부터는 투자로서 가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는 게 좋고요. 이런 투자들에 대한 종류들을 갖다가 어떤 투자를 할 건가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들을 이렇게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왜 그러면 다른 투자 다 놔두고 부동산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하라고 심지어 아들한테 공부하라고 이런 얘기를 할까요? 그 이유는 이 세 가지 때문에 그래요. 부동산은 세 가지 역할을 해줘요. 첫 번째 부분이 뭐냐면 우리 거주.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공간에 대한 역할을 해주잖아요. 이 공간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공간이 우리 삶에 얼마나 깊은 영향을 미치는지 여러분들 한번 살아오면서 다 경험했을 거예요. 어떤 집에 사느냐, 어떤 지역에 사느냐에 의해서 내 삶의 행복도가 달라져요. 어떤 구조로 사느냐에 의해서 삶의 행복도가 다 달라져요. 그래서 부동산은 땅과 집은 자기의 거주의 공간을 나타내는 첫 번째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투자라는 거예요. 두 번째 역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역사라고 얘기할 때 역사가 언제부터냐면 기록되어지는 걸 갖다 역사라고 하잖아요. 그 역사가 5천년부터 기록되어졌다고 수메르인들 뭐 얘기할 때 그 5천년부터 기록되어졌다고 얘기하잖아요. 수메르인들에 의해서 기록되는 그 5천년 전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하락해보지 않고 상승해온 게 뭐냐면요. 땅이에요. 자산으로서 그동안에 모든 전쟁의 원인이 거의 90% 이상은 땅 때문이었어요. 다 돌이켜보세요. 땅 때문이었어요. 14세기, 15세기에 유럽이 그렇게 부유해질 수 있었던 건 대항해 시대에서 콜럼부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러고 난 다음에 식민지 지배를 하면서 다른 땅 지역을 갖다가 다 흡수했기 때문에 그만한 부를 가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으로 놓고 보면 가장 안전한 자산이 땅, 그 다음에 이게 도시화되면서 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자산이 땅과 집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여기가 더 중요한 이유가 요즘 나오기 시작했어요. 어떤 거냐면요. 도시화가 된 이후에 거주 생활하면서 주거 비용들이 커져가기 시작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전세나 월세를 살고 계신다면 주거 비용을 자기 지출의 20% 이상은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지출의 20% 이상은 주거 비용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공부를 통해서 내 집을 마련하게 되면 주거 비용을 절감하는 역할을 해요. 이 세 가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부동산 공부를 통해 가지고 재테크를 하는 게 저는 그러니까 도시 생활하고 있는 여러분들한테는 가장 중요한 재테크 수단이 되는 거예요. 주식이나 비트코인은 실물이 없잖아요. 실물이 없는 것들은 때로는 휴지 조각이 돼요. 상폐되고 나면, 상장 폐지되고 나면 휴지예요. 근데 단 한 번도 집이 바닥까지 내려가 본 적이 없어요. 집 위에 땅이 있기 때문에 땅 밑으로는 절대로 꺼지잖아요. 그래서 주택이 아무리 붕괴가 일어나도 주택이 단 한 번도 50%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어요. 인류 역사를 놓고 다 보세요. 문제는 어디서 발생했냐면 화폐가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화폐가 엉망이 되었던 적이 있어서 그렇지 땅과 집은 그 가치를 한 번도 50% 이상을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재테크를 하고 한다면 이 부동산의 그 장점들, 이런 장점들을 갖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이해를 기본 바탕으로 해서 아까 말한 자본의 형성기, 자본의 운영기, 자본의 숙성기에 대한 기본적인 사이클을 이해하고서 재테크를 하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 정도의 50억까지는 산 증인이에요, 둘이. 올라올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나이 중에 20대도 있고 30대도 있고 40대도 계시는데 지금부터 해가지고 지금 가진 게 없다고 하더라도 10년 정도만 투자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충분히 그 기본적인 토대를 마련하고서 올라갈 수 있어요. 그것도 부동산을 통해서. 저는 제 책에 부동산이 어떻게 투자하느냐 이런 얘기를 갖다가 저희 와이프하고 저하고 하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오는, 그러니까 1997년도 이후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돈을 갖다 쌓아갔던 과정들에 부동산이 어떤 역할을 했고 이 부동산이 우리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걸 자식들한테, 우리 아들들한테.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고자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아마 다른 방향으로 투자를 생각하고 계신 분들 계실 거예요. 사업을 하겠다. 아니면 자기는 주식을 해서 전문 투자가가 되겠다. 이런 분들은 그 방향에서 맞춰가면 되는데 거기에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요. 목돈까지 기본적인 경제 구조에 대한 것들을 설계하고 난 이유가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특히 직장생활 한다 그러면 직장생활 하면서 나중에 이후에 사업을 하는 것들을 구상하고 계신다면 그 이전까지 기본적인 사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 부동산 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드린 겁니다. 이 얘기의 핵심이에요, 이게. 왜 내가 이렇게 강조를 하냐면요. 제가 1997년부터 지금까지 25년 동안 우리 경제를 둘러싸고 지표들을 한번 이렇게 살펴봤어요. 25년 이후. 그러니까 1997년과 지금의 지표들을 살펴보니까 먼저 물가를 나타내는 짜장면 값이잖아요. 짜장면 값이 1997년도에 한 3,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한 6,000원 정도 할 거예요. 그러면 25년 동안 물가가 얼마 올라간 거예요? 2배. 기본적인,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가 2배 정도 올라갔다고 보시면 돼요. 임금이 이제 노동의 값. 그러니까 우리가 근로소득을 해가지고 근로소득을 했을 경우에 얼마를 버는가. 이게 얼마나 상승했는가를 한번 봤어요. 1997년도에 2천만 원이 대부분 다 안 됐어요. 지금 대졸 초임자들이 한 3,400 정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70% 정도? 70% 정도 임금 인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제가 근로를 제공하고서 돈을 번다 그러면 25년 지나고 나서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들이 그 이후에 25년까지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 한 70%라고 보시면 돼요. 압구정동 아파트예요. H아파트. 이게 1997년도에 얼마였을까요? 2억. 4억이었다가 그때 IMF 때 급격하게 한 50% 가까이 갑자기 급매로 나왔던 게 2억까지.
그러니까 다른 가격은 한 3억 가까이 되는데 급매어 떨어지는 것들이 한 2억 정도 있었어요. 그러면 그 아파트 그대로 지금 얼마일까요? 그걸 산 사람이 있어서 그래요. 제 주변에. 그때 고민한 거예요. 그때 유학 가려고 고민했어요. 제가는 이제 경제학과 교수님인데 유학 가려고 고민했었어요. 그래서 유학을 갈까? 아니면 이 집을 살까? 그때 2억 있어가지고. 근데 2억을 사고 나중에 유학을 갔어요. 지금 얼마일까요? 호가가 38억이에요. 자, 2억이 25년에 38억이 됐어요. 이렇게 비교하니까 막 눈이 확 뜨이는데 평균만 놓고 다 얘기할게요. 그때 당시에 보통 한 1억에서 1억 정도 조금 넘는 게 서울 시내 보통 아파트 가격이 한 1억 정도 좀 넘었을 거예요. 지금 서울 시내 아파트 가격이 얼마인가요? 중위 가격이? 11억, 12억이잖아요. 그럼 10배, 11배가. 이게 왜 안전자산이냐? 왜 부동산 투자를 하느냐? 재테크를 하느냐? 이 예를 갖다가 왜 이 예시를 들었냐면요. 이건 이제 집을 놓고 한 건데, 땅을 놓고 한번 얘기하면, 여러분 한번 뒤로 다 자빠질걸요? 여기 땅값이 얼마였을까요? 1997년도에 여기, 이 땅값. 이 건물 땅값, 평당, 하면 얼마였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개발도 안 됐을 때요. 얼마였을 것 같아요? 네? 이게 100만 원이 넘었을까요? 100만 원 좀 넘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얼마일까요? 최소한 5천 될 거예요? 4, 5천 여기? 평당? 이해되세요? 왜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살려고, 강남에 있는 땅을 살려고 그렇게 혈안이 되는지, 부자들은 왜 그런지, 자기 자식들한테, 아들들한테 부동산 공부하라고 왜 그렇게 강요를 하는지, 어렵지 않은 이 공부를 갖다가 꼭 해야 된다고 강요하는지,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물론 삼성전자 1997년도에 이제 액면분할이익을 감안해서 제가 계산한 건데 810원이었어요. 지금 한 6만, 7만 원 되나요? 그러면 그만큼 커져갔을 거예요. 근데 코스피를 놓고 보면 코스피가 지금 2,600 정도, 2,700 정도 되는데 그때 당시 코스피가 한 1,300, 1,400 했으니까 한 2배 정도 뛴 거예요. 전체 코스피를 놓고 보면. 주식에 대한 변동성보다 대한민국의 서울에 놓고 보면 가격 상승의 변동폭이 주택이 더 커요. 여러분들은 서울에 살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서울에서 집을 사고 살고 싶은데, 직장도 서울에도 얻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서울 인근 수도권으로 나가 있는 거고, 수도권에서도 서울로 들어오기 위한 계속적인 노력을 하는 거잖아요. 그 이유가 이런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표 변화들을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아, 내가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 건가, 내가 어떻게 부를 쌓아갈 건가에 대한 그게 보여요. 그래서 투자는 현미경을 볼 때는 필요하지만 현미경보다는 만원경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더 강조를 많이 해요. 투자는 절대적으로 만원경을 보고 해야 돼요. 특히 부동산 투자는. 그래서 지금 당장에 집값이 뭐 올라갔나 떨어졌나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은 저는 신뢰하지 않아요. 부동산 투자는 장기적인 투자예요. 심지어는 주식마저도 장투라고 보통 얘기해요. 전문가들은 대부분 다. 그러니까 모든 투자의 개념은 장기 투자예요. 그래서 투자를 하려고 그러면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보통 얘기를 해요. 첫 번째 부분은 뭐냐면요. 공부하는 지식이 필요해요. 기본적인 지식이.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지식의 기반을 놓고 난 다음에 자본이 필요해요. 돈이 있어야 돈을 벌 수밖에 없어요. 자본주의는. 그래서 자본이 필요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뭐가 필요하냐면요.
세 번째가 뭘까요? 첫 번째 지식, 두 번째 자본, 세 번째가 뭘까요? 장기 투자라고 얘기했으니까 뭘까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투자를 생각하고 계신다 그러면 첫 번째 공부하셔야 돼요. 돈 공부도 해야 되고 부동산 공부도 해야 되고 주식 공부도 하시고 공부하시는 거. 그래서 지식을 쌓아주는 거. 그리고 두 번째 돈을 모아놓는 거. 세 번째 견뎌가는 거. 투자를 했으면 견뎌가는 거. 대부분 다 무너질 때 대출 받아서 하신 분들이 어디서 무너지냐면 시간을 못 견뎌서 무너져요. 시간을 견디기만 하면은 다 돈 벌어요. 시간은 투자자들의 손을 들어주게 돼 있어요. 안전 투자에 대해서는. 상패해야 되는 걸 갖다가 샀다고 그러면 그건 문제 있는 거고요. 그건 공부를 덜 한 거니까. 자기가 안전 투자라고 생각하고서 장기적으로 보고 그 시간만 견디면 그게 알아서 돈을 벌어다 줘요. 그래서 그러니까 종잣돈에 대한 중요성, 그걸 자본이라고 하는데 자본 중요성, 그 다음에 지식, 그러고 난 다음에 시간을 견디는 거. 이것만 하면은 투자는 다 성공해요. 그래서 저는 아들들한테 가장 좋은 걸 주고 싶잖아요. 저는 제 아들한테. 저희 와이프도 그렇고 저도 가장 좋은 걸 주고 싶어서 아들아 돈 공부회를 통해서 돈의 중요성을 갖다가 전달해 주려고 했고요. 아들아 부동산 공부를 통해서 부동산이 우리 삶에 얼마나 중요한 가치를 제공해주는 것들 역할을 하고 있느냐 이 얘기를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라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게 우리 삶에서 경제적 가치 기준을 놓고 얼마나 중요하냐 관점을 정확하게 이동하라 그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저는 사실 어렸을 때 공부만 하라는 얘기만 들었어요. 좋은 대학만 가라. 그게 제가 받은 교육의 그 당시엔 전부였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전 자식들한테 그 얘기를 하지는 않고 지금 세상의 구조는 돈과 자본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바탕의 구조에 대한 것들 이해하는 공부를 하라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이렇게 제가 다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아들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이거였었어요. 가난은 불편한 것이 아니라 부끄러운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빌 게이츠라는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당신이 가난하게 태어난 건 당신의 잘못이 아니지만 당신이 가난하게 죽어가는 건 당신의 잘못이다. 그래서 가난해서 벗어날 수 있는, 굴레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들을 얘기해 주고 싶어서 이 책을 썼고요. 이 책 안에 첫 문장이 뭐냐면 가난은 청년들에게 고난이지만 노인에게는 재난이다. 그래서 젊은 시절에 가난이라는 재난으로 백신을 맞아서 불을 쌓아간다면 노년에 윤택한 삶을 살 수 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 얘기가 이 책에 있는 전부 다입니다. 제 와이프하고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가 이 얘기예요. 너희들 삶이 가난하지 않고 너 스스로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경제적 자유를 누리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제가 부동산 투자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은 뭐냐면 지금 집을 사라 이런 얘기는 해당하는 건 1주택자들한테는 무조건 사라고요. 2주택자나 이런 분들은 지금은 투자의 대상으로서 주택, 부동산을 바라보는 건 잠깐 관망하는 것도 필요한 타이밍이에요. 왜냐하면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수영장에 물을 빼는 거거든요. 수영장에 물을 빼면은 빨개 벗고 누가 수영하고 있는지 다 나와요. 이 얘기가 무슨 뜻이냐면 가치가 하락해가지고 편하게 죽을 수 있는, 그래서 지금 투자자 중에 일부는 현금을 모은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왜냐면 자산 가치가 제일 먼저 빠지는 게 뭐냐면 비트코인이나 이런 불안정한 자산들이 빠지고요. 그 다음에 빠지는 게 뭐냐면 채권, 주식들이 빠져가요. 채권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채권 가격이 싸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채권 가격이 싸지고 그 다음에 뭐예요? 주식. 그러다 조금 지나면 이제 부동산도 조금 더 조정기가 올 거예요.
근데 많이 떨어지는 거, 이런 것들은 생각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 부동산은 그만큼 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특히 수도권인데 서울에.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흐름을 놓고서 생각한다 그러면 자기 방향에 맞춰가지고 공부를 좀 해서 돈을 좀 모아서 타이밍을 볼 것 같아요. 지금 부동산에 투자라고는 저는 하진 않겠어요, 지금은. 저는. 아니에요. 지금은 1주택은 무조건 있어야 돼요. 왜냐면 최악의 경우 수가 나올 수가 있어요. 어디서 나오냐면 지금도 시작됐는데 전세 월세 가격이 계속 올라가서 자기 집이 없는 사람이 주거 비용이 더 커져가는 시대가 올 거란 말이에요. 지금 계속. 예, 월세 전세에서 비용이 커져가 버리잖아요. 아, 집값이 올라가는 거 그것보다는 비용으로 나가서 사라져버린 돈이 가치가 더 많을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1주택자라면 주거 비용을 세이브하기 위해서 무조건 사야 돼요. 흔히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오늘이 당신 인생의 제일 젊은 날이다. 전 1주택자한테 그런 얘기해요. 오늘이 당신 인생에서 가장 집을 싸게 살 수 있는 시기다. 다른 모든 걸 종합해 봤을 때 그래요. 특히 수도권이나 서울시는. 저 지방 쪽은 달라요. 약간 좀 개념이 다른데 지방은 개념이 다른데 수도권이나 서울 쪽은 지금이 당신이 집을 살 수 있는 가장 저렴한 거다. 왜냐하면 비용들을 세이브하는 거 부분하고 같이 종합적으로 연결해서 보면은 재무 전략을 놓고 보면은 하루라도 빨리 사는 게 제일 좋아요. 아마 지금 이제 시작됐는데 전세가 월세 되는 건 이미 시작됐고요. 전세 가격도 계속 올라가서 지금 아파트 전세만 조금 내렸다고 하는데 내린 이유는 딱 하나예요. 너무 높아서 그 아파트에 사시던 분이 낮춰가지고 빌라로 가고 이쪽으로 가는 바람에 수요가 조금 떨어져서 조금 내려간 거지 전세 가격은 이미 일반적인 서민들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계속 가고 있어요. 근데 이게 더 그렇게 간단 말이에요. 특히 4억 미만, 5억 미만에 전세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아파트 전세 가격이 4억, 5억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빌라로 가야죠. 그래서 지금 빌라 찾는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이게 뭐냐면 아파트 전세에서 빌라 전세로 밀린 거고 빌라 전세에 밀리게 되면 월세로 또 밀리겠죠. 그래서 최악의 경우를 피하기 위해서 현재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요소가 된다면 조금 싼 타이밍을 볼 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봤을 때 무조건 사는 게 맞아요. 고맙습니다.